그러면은 얼마 만에 매출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 뭐 그런 식으로 됐었나요? 저는 좀 그래도 일반적인 속도보다는 살짝 빨랐던 것 같아요. 한 3달 차에 한 7천만 원인가 매출이 나왔었고요. 잠시만. 3달 만에 7천이요? 네, 3달 정도 만에 좀 그 정도 나왔었고 4달 차에 이제 9월쯤에 2022년 9월쯤에 한 1억 3천 이렇게 매출이 나왔어요. 소름이. 왜 이렇게 요새 빨리 매출을 이렇게 내시는 거야? 근데 이게 제가 되게 무례한 질문인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주력 상품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으신가요? 저도 뭐 가릴 건 가리면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요? 그럼 안 되는데? 화이팅! 자, 안녕하세요. 정사영입니다. 오늘 또 엄청난 특급 게스트를 모셨어요. 일본 구매 대행에서 엄청난 두각을 또 나타내고 계시는 분을 제가 섭외를 했는데 대표님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구매대행 3년차 사업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셀러들의 커뮤니티 셀링메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카메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대표님 제가 섭외가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유튜브를 많이 찾아봤어요. 이게 사실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은 사연이 항상 늘 깊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 일본 구매 대행을 하게 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제가 직장을 좀 잠깐 다녔었어요. 처음 이 벌이가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다 보니까 좀 미래를 생각했을 때도 답이 없다. 이래갖고 이제 자영업 쪽으로 좀 넘어갔거든요. 어떤 걸 하신 거예요? PC방을 했었는데 조그맣게 몇십 대만 놓고 했었는데 이제 제가 그걸 6년 동안 하다가 그것도 이제 망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제가 운영하던 그 아파트 단지가 재개발 때문에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갖고 그래서 이제 자영업을 좀 폐업을 하고 자본이 없으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한 3, 4천 정도 들고 있었어요. 거의 다 까먹어갖고. 그 자본이 한 3, 4천 정도 네네. 어떻게 보면 있으셨던 거네. 네, 있었죠. 그 정도 있었죠. 예. 이제 딱 그 정도 있었는데 그 돈으로는 사실 뭘 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업다운 사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때부터 유튜브를 좀 많이 찾아봤어요. 저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 그럼 그때가 몇 년도예요? 2022년도요. 그러고 나서 왜 일본 구매 대행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원래 중국 구매대행 쪽이 가장 핫해서 그쪽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좀 그냥 싫더라고요. 그냥 이유가 없었어요. 막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도 유튜브에 하도 떠돌아다니고 이러니까 좀 초보 입장에서 제가 온라인 셀링을 한 번도 안 해봤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두려웠고 일본은 제가 여행을 좀 자주 다녔어요. 엔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 상품도 좀 본 기억이 있고 좀 친숙한 느낌? 그것 때문에 이제 일본 구매 대행을 시작한 거죠. 일본이 친숙하다 하셨는데 일본어를 좀 하실 줄 아시는 거예요? 당연히 못하죠. 일본어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냥 일본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좋아하는 거죠. 여행 갔다 오는 거 좋아하고. 네, 제가 좀 약간 버르장머리 없는 질문일 수 있는데 네. 그 일본 구매 대행 하시는 사장님들 좀 보면은 이게 약간 오덕스러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분들 있죠. 그 우리 대표님은 좀 그런 스타일인가요? 저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네, 전혀 아니에요. 가면 문화 같은 게 좀 저는 그런 쪽을 좋아해갖고 편하게 놀고 이런 걸 좀 좋아해서 일본이 좀 맞더라고요. 그런 부분. 지금 그러면 3년 차인가요? 그쵸. 22년도. 4년 차인데? 4년 차인데 사실 기간으로 따지면 22년 5월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3년 정도 하신 거네요. 네, 3년 정도 한 거죠. 그러면은 얼마 만에 매출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 뭐 그런 식으로 됐었나요? 저는 좀 그래도 일반적인 속도보다는 살짝 빨랐던 것 같아요. 한 3달 차에 한 7천만 원인가 매출이 나왔었고요. 잠시만. 3달 만에 7천이요? 네, 3달 정도 만에 좀 그 정도 나왔었고 4달 차에 이제 9월쯤에 2022년 9월쯤에 한 1억 3천 이렇게 매출이 나왔어요. 소름이. 왜 이렇게 요새 빨리 매출을 이렇게 내시는 거야? 그래, 매출만 뻥튀기 됐을 수도 있으니까. 솔직히 우리 구독자분들이 좋아하는 거는 수익이거든요. 그러면 뭐 순수익이나 뭐 마진율 이런 것도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때는 진짜 마진 엄청 많이 먹었어요. 거의 한 20% 넘게 나왔었고 7천에 20%면 7이 얼마예요? 1,500. 판매 마진은 그거보다 더 높았고 그때는 사실 뭐 쓰는 것도 없었으니까 네네. 집에서 하다 보니까 어쨌든 거의 20% 이상 나왔었는데 요즘 같은 때는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이 좀 많이 유입이 됐잖아요, 사람들이. 네. 마진이 좀 떨어졌죠. 이제 한 15%? 현재는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한 1억 5천에서 2억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도 뭐 그 정도면은 지금 뭐야? 그러면 거의 한 3천 정도 버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판매 마진으로 이제 한 15% 얘기 드리는 거고 네. 이제 뭐 사무실 비용 내고 부가세 내고 하면 이제 그거보다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렇긴 한데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도 뭐 내다 보면 빠져나가니까. 이야, 어떻게 이렇게 잘 됐는지 좀 저도 궁금해요. 우리 채널에 저희도 브랜드 구매 대행을 안내를 드리고 있지만 일본 구매 대행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내 드린 적이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일단은 제가 일본 구매 대행을 잘 몰라요. 일본도 별로 안 친해. 일본어도 잘 못해. 비영어권 국가라서 조금 어려워. 어쨌든 저희 정군에서도 그 일본 법인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네. 사실상 저희 이사님인 노롱 이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이사님이 일본에 1년에 30번씩 가고 뭐 거의 원주민 수준이고 뭐 완전 많이 가시네. 네, 그래서 잘 아시는 거지 저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말 드리기 뭐한테 노롱 이사님께서는 저한테 많은 거를 알려주시지 않아요. 왜냐면 본인도 사업 스타일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 대표님한테 좀 약간 그런 거를 뽑아먹고 싶은 마음에 같이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그냥 막 하셔도 되는데 왜냐면 연세가 저보다 훨씬 많으세요. 두 가지 카테고리를 운영하는데 1차 카테고리를 쳤을 때는 패션이랑 스포츠 쪽을 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뭐 테니스, 골프, 뭐 이런 거 축구 뭐 이런 거를 좀 취급을 하고 패션은 시즌성으로 다 대부분을 다 취급을 하고 그러면 이 형태가 병행 수입이 아니라 전부 다 구매 대행 형태예요? 저는 다 구매 대행 형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완전 저랑은 반대의 카테고리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독일 공산품이라든지 미국에서 생활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급해요. 네. 아니면 전자제품. 근데 지금 보면은 패션 브랜드 제품들인 거잖아요. 네. 요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뭐 사이즈 이슈도 있을 것이고 교환 반품도 잦을 것 같고 이럴 것 같은데 혹시 어떠세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패션은 좀 그런 이슈가 확실히 있어요. 아무래도 사이즈나 이런 게 안 맞으면 단순 변심으로 반품 교환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품절 이슈도 좀 있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좀 패션만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이슈를 많이 겪으시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 수강생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재고 문제가 없는 카테고리도 다루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매출을 이제 종합적으로 계속 내는 거죠. 하나만 취급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다양한 카테고리를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이라고 치면은 뭐 건강 기능식품도 있을 거고 다 하려면 이제 진짜 다 할 수 있는데 네. 다 하기가 힘에 부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다 안 해도 자기가 잘 판매하는 카테고리가 결국에 생기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놀아도 매출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은연중에 이제 수강생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네. 수강생분들은 그러면 어떤 카테고리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장 많이 들은 거는 이제 패션 쪽이었고 워낙에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일본 상품 중에 패션이 그 다음은 저랑 똑같아요. 스포츠 하시는 분들 많고 식품 하시는 분도 있고 전자기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악기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두세 개 정도의 카테고리는 취급을 하는 어쨌든 잡상인이네요. 네, 약간 어떻게 보면 잡상인이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자기만의 무기가 생기고 잘 파는 거를 이제 터득을 하면 하나의 카테고리, 두 개의 카테고리만 꾸준하게 상품을 더 주력으로 많이 올리고 좀 이런 식으로 가는 흐름이에요. 어찌됐건 대표님께서는 조금 카테고리 한정적이게 하고 있지만은 다양한 카테고리도 취급은 하긴 한다시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은 패션 카테고리 이외에 하시는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네. 테니스, 골프, 테니스도 패션이 있고 아니면 일반 공산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거를 취급하시는 거예요? 라켓이나 신발, 가방 같은 것도 있고 테니스 공도 팔려요. 근데 이게 제가 되게 무례한 질문인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주력 상품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으신가요? 저도 뭐 가릴 건 가리면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요? 그럼 안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카테고리가 제가 주력으로 하기도 했었던 상품이고 지금은 이제 주력으로 안 하지만 판매하고 있는 셀러들이 많은 카테고리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다 얘기해 주시려고 지금 오늘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제가 컴퓨터 좀 켜가지고 소싱하는 방법 같은 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그것도 괜찮으세요? 그냥 하고 계신 거 다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법적으로 브랜드 구매 대행을 하시니까 네. 사실 법적인 문제는 잘 안 생기잖아요. 지재권, 상표권 이런 문제는 거의 없죠. 네, 그래서 네. 그런 리스크는 사실 저는 없다고 보고 가장 많이 문제 생길 수 있는 게 이제 아무래도 취급하는 카테고리에 따라 아까처럼 단순 변심 반품 문제나 패션 같은 거 취급했을 때 품절 문제 그 정도가 사실은 리스크라고 하면 리스크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러면 품절 문제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통 해결을 하시는 편이에요? 제가 소싱한 제품이 네. 만약에 품절이 굉장히 많이 나는 일본에서도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제품이면 일단 사실 답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소싱을 하고 품절이 나면은 어쩔 수 없이 내려야 되고 사실은 아니면 사입을 하던가 한국으로 들여오던가 내가 경험이 많으면 이 상품이 잘 팔리는 걸 아니까 그냥 사입을 해서 내가 나 혼자 판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그런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남들보다 빨리 상품을 올려서 빨리 팔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해야죠. 일본 구매 대행은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패션 쪽은 특히나.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빨리 얻어서 어떻게 빨리 파는지 조금만 꿀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잘 파는 브랜드나 수요가 많은 브랜드나 네. 제가 잘 파는 저만의 품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잘 파는 셀러들을 다 이렇게 저장을 해놔요. 라쿠텐 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셀러들이 있거든요. 라쿠텐이라는 플랫폼 안에 네네네. 셀러들을 다 저장을 해놓고 네, 소싱처들을 다 저장을 해놓는 거죠. 저장해놓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소싱하는 날이 저는 정해져 있어요.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소싱을 하는데 그 소싱하는 날 거기부터 들어가서 제가 판매하는 품목들을 이제 신규 순으로 쫙 넣고 본다거나 할인을 하고 있는 그런 품목들이 있다면 그런 것도 살펴보고 아니면 브랜드로 또 검색해보고 품목으로 검색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셀러들 위주로 봐요. 라쿠텐 전체로 보면 너무 상품들이 많이 나와서 좀 소싱할 때 헷갈릴 수가 있는데 평소에 매입을 많이 하는 셀러들 위주로 좀 살펴보는 거죠. 그럼 소싱할 때 좀 헷갈리지 않을 수 있죠. 많이 헤매지 않고. 얘기하실 때 은연중에 소싱을 일주일에 2번 정도 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나머지 날에는 뭐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제 브랜드 만드는 거 이런 것 좀 공부도 하고 있고 유튜브를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유튜브 공부도 하고 강의도 하니까 강의 준비도 좀 하고 일주일에 이틀만 구매 대행을 해도 그런 매출이 계속적으로 성장세가 유지되는 거예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일본 구매 대행이 좀 스토어가 좀 많이 크면 뭐 유럽도 마찬가지겠지만 잘 사는 경향이 있어요. 좀 재유입도 많이 되고 또 일본 특성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매출이 올라가는 거는 올라가지만은 사실 떨어지기가 쉽지 않은 게 일본이든 유럽이든 그 브랜드 좀 구매 비슷한 것 대행이 같아요. 비슷한 그런 결이죠. 점이 있어요. 뭐 이런 얘기 드리긴 뭐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하다 보면은 공장에서 아예 아이템을 가져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잖아요. 옛날에 뭐 웨이아이 봉쇄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많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중국 업자들도 보면은 막 1억 2억 하다가 갑자기 그 다음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봤는데 브랜드 구매 대행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아마도 우리 대표님도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똑같아요. 대부분의 셀러들이랑 마찬가지로 반자동 솔루션 프로그램 써서 그냥 간단하게 수집해서 제목 가공하고 썸네일을 바꾸고 싶다 이러면서 썸네일만 바꿔주고 딱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쿠텐 아까 플랫폼을 쓰신다 했는데 네. 라쿠텐이라는 플랫폼만 써서 반자동을 돌리는 거예요? 네, 라쿠텐에서 있는 상품들이 사실 비율이 가장 많고요. 상품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러고 만약에 제가 잘 판매하는 그런 브랜드나 품목들에 관련해서는 외부 사이트가 좀 있다면 공식 홈페이지나 이런 데는 좀 찾아보면 취급하는 상품이나 가격대 품목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같은 상품을 팔고 있더라도. 그런 것들도 좀 타겟으로 해갖고 내가 좀 잘 팔아볼 만한 여지가 있겠다라고 하면 검색해서 그런 건 또 따로 수동으로 수집해서 올릴 때도 있고. 그 다른 사이트들을 찾을 때는 어떤 사이트에서 뭐 가격 비교를 하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일본의 가격 비교 사이트도 따로 있어요. 어떤 품번이나 이런 걸로 상품 자체를 검색했을 때 어디가 가장 싼지 알려주는. 유럽도 있지 않나요? 유럽도 있죠. 일본도 그런 비교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좀 찾는 편이세요? 비교 사이트 같은 거는? 구글에 일본 검색어를 해갖고 그냥 일본어로 칩니다. 그러면은 바로 나와요. 그렇죠. 사이트가.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네, 구글이 예.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반적인 편집샵이나 아니면 서드파티 업체들에서도 대략적으로 대표님께서 최저가를 좀 비교해봐가지고 발주를 하시는 편이네요. 네, 그럴 때도 있고. 근데 보통은 라쿠텐이 사실 가장 싸요. 그럼 기본적으로는 라쿠텐을 필두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왜 일본은 아마존은 사용을 안 할까요? 저도 가장 초보 때 아마존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왜냐면 라쿠텐이 너무 오래된 사이트라서 초보가 보기에 좀 엄청 불편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존으로 시작을 했는데 가품이 좀 많았어요. 일본 아마존에 가품이 있어요? 네, 중국 셀러들이 좀 분포해 있어요. 그건 또 처음 듣네요, 저는. 네, 그래서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나 제가 유튜브 할 때도 아마존은 안 하는 게 낫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말을 하고 라쿠텐이 실제로 제 생각에는 소싱하기엔 가장 좋고. 그러면은 라쿠텐은 저희 한국 업자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구매하고 배송 대행 이용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곳인가요? 1688이나 뭐 이런 곳들은 사실 뭐 중국 계좌가 있어야 되거나 이런 게 필요할 수 있잖아요. 전혀 필요 없고 그냥 한국 신용카드만 등록해서 결제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한국 카드를 안 받는 업체들이 간혹 있어요. 라쿠텐 내에도. 라쿠텐 내에 입점한 업체들 중에서 네. 한국 카드를 안 받는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카드가 튕겨요? 그러면 결제가 이제 취소되거나 그럴 때도 있고 배대지 주소라고 인식을 해버리면 안 보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창고 주소로 해버리면 네네. 그 창고에 간다는 것 자체가 보통 브랜드사에서는 소비자에게 바로 가는 걸 원하지 중간에 그 도매상들이 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네, 그쵸. 그거는 뭐 비슷비슷하네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데가 사실 그렇게 엄청 큰 대형 셀러가 아니라 약간 좀 소규모 셀러 그런 셀러들이 좀 많은 비율.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라쿠텐 말고는 아예 뭐 다른 사이트는 없는 거예요? 종합몰 형태로 되어 있는 사이트 라쿠텐 정도의 종합몰은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네. 그 바이마나 이런 곳들은 어때요? 바이마는 좀 리셀 사이트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느낌이.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한국에서 잘 팔고 있는 분들을 따라잡기는 좀 어려워요. 소싱처로 쓰기는 좀 어렵고 오히려 역직구 하시는 분들이 바이마에 많이 파시죠. 그럼 일본 스마트 스토어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거는 어때요?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판매자가 일본에다가 상품을 팔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생겼던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 일본으로 보내는 거니까 역직구가 되는 거죠.
그것도 한참 저도 도전을 했다가 어쨌든 스마트 스토어가 네이버에서 하는 거니까 잘 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아먹었더라고요. 그때가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잘 팔리는 상품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를 조금 보강하고 이런 작업들은 어떤 거를 좀 하시는 편이에요? 일단 상품을 직접 저희가 재고를 갖고 취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 자체를 엄청난 변화를 준다거나 이러긴 좀 어렵고, 그리고 일본 라쿠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세 페이지가 그렇게 친절하진 않아요. 대부분 사진 몇 개 있고 글씨만 딱 있는 수준이에요. 글씨만 번역해서 옮기는 수준인데,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꾸밀 건 없고 제가 잘 팔아서 리뷰가 잘 쌓였다, 그럼 그거에 대한 것만 상세 페이지 윗단으로 올려갖고 사람들한테 이 제품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팔고 있다, 딱 그 정도만 할 수 있고, 사실 상세 페이지 자체로는 네. 그럼 이제 저는 광고를 좀 더 공격적으로 돌려요. 어떤 광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CPC 광고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하시니까. 네이버 CPC 광고? 네네. 제가 몇 개를 팔았는데 이게 아직 1순위에 안 갔다, 근데 팔리고 있다 라고 한다면 제가 광고비를 좀 더 투입을 하는 편이고, CPC 가격을. 근데 내가 이미 첫 페이지에 가 있다 라고 하면 두 번째 페이지에도 제게 노출되면 좋잖아요. 네. 첫 페이지에 50원으로 노출이 안 된다면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 정도를 또 예상해서 첫 페이지, 두 페이지 다 먹자,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편도 있고, 그리고 플랫폼을 제가 하나만 운영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잘 파는 플랫폼도 있을 거고 세 번째 잘 파는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잘 팔게 된 상품이 아직도 재고가 충분히 많이 남아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플랫폼도 광고를 돌리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매출이 좀 종합적으로 나오는 거죠. 쿠팡 광고도 돌리고.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위탁의 개념 아래서 상품을 무작정 많이 등록하는 것도 어쨌든 하기는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주력 상품을 좀 만들어 가지고 그 주력 상품을 어떻게든 띄우고 이런 것들도 조금 하는 편이신 거네요. 네, 해야지만 좀 많은 매출을 낼 수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한두 개라도 팔리면 유튜브도 올려요. 상품만 소개해주는 그런 유튜브를 따로 운영을 하는데, 그냥 이미지만 이렇게 따갖고 설명 그냥 AI로 붙여서. 그럼 롱폼을 하는 거예요? 숏폼을 네, 하시는 롱폼으로 해서 링크를 붙여야 되니까. 거예요? 롱폼을 해서? 네네. 한 2, 3분짜리 영상? 뭐 그런 걸로 이제 간단하게 계속 유입을 잡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조회수가 어느 정도 나와요? 잘 나온 게 한 3, 4천 나온 것도 있고. 3, 4천이 나오면은 유입이 어느 정도 돼요? 결제로 이루어지는 게? 그 결제라는 게 사실 들어와서 진짜 바로 사야 전환율로 찍히잖아요. 네네. 네, 스마트 스토어에서. 근데 제가 최근에 한 500만 원인가? 좀 넘게 팔긴 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전환율이 엄청나게 높진 않은데, 그 SEO상 저희가 클릭만 이렇게 많이 늘어나도 점수를 많이 받고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쵸. 예.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 다 뽑아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 500만 원이면은 객단가가 얼마짜리 상품이에요? 한 20만 원? 이 정도인데. 20만 원짜리 괜찮다.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셀러들이 너무 상품만 올리는 거에 주력하기보다는 어떻게든 공부를 해서 뭐라도 하나라도 더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께서는 많은 상품들을 등록을 하셨을 텐데 네. 그 중에서 몇 개 정도 팔린 상품들만 광고를 태우시는 편인 거예요? 처음엔 저 다 돌릴 때도 있었고요. 다 돌리는 것도 사실 효율이 좋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클릭을 안 해요. 상품 소싱 자체를 잘못했으면. 그렇죠. 어차피 50원을 최소 단위로 해놓는다고 해도 네. 그게 저도 다 돌려봤는데 별로 그렇게 돈이 많이 나가진 않더라고요. 누수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그리고 키워드별로 잡아준다거나 카테고리별로, 상품별로 광고 그룹을 이렇게 좀 따로따로 관리를 해주면, 그러면서 제 키워드도 설정해주고, 딱 해외 구매 대행 셀러들은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만 해줘도 최대한 누수를 막으면서 좀 많이 팔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본 구매 대행은 특히나 좀 그런 게 장점인 것 같고. 저도 작년에 유튜브 할 때 뭐 유튜브 많이 안 하긴 했지만은 요새는 우리 해외 구매 대행업자들도 CPC 광고를 좀 돌린다, 그래서 조금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도 수강생 뭐 파트너사님들이 조금 하다 보니 진짜 돌렸는데 매출이 완전 드라마틱은 하진 않지만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랑 쿠팡 그 AI 광고랑 그 정도는 돌려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말씀하신 대로 주력 상품이 생기면 그 주력 상품에서 진짜 뭐 다양한 광고들도 태워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좀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진짜 일본 구매 대행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인스타랑 이런 건 다 하세요. 구매 대행이라더라도. 근데 그게 있을 수 있잖아요. 주력 상품이라고 하는 애들은 어떻게 보면은 판매가 너무 많이 되면은 경쟁업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경쟁업체보다 가격 싸움이 솔직히 뭐 많이 드라마틱하게 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뒤늦게 따라왔을 때 말씀하세요? 네, 뒤늦게 따라왔을 때. 일단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취급하는 단가가 유럽은 더 세잖아요. 일본도 보통 10만 원 이상? 비싼 건 막 60만 원, 70만 원, 100만 원도 가는데, 그게 사실 막 100원, 1000원 단위로 갈리지는 않거든요. 그냥 모든 셀링이 똑같듯이 리뷰를 빨리 많이 쌓고 네. 첫 페이지에 노출이 되면, 그리고 내가 만약에 빅파워고 그런 것들이 좀 쌓여 있다면, 판매 이력들이, 그럼 사실 걔네들이 1000원 싸게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가 엄청나게 피해를 보거나 사실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단 첫 페이지를 누구보다 빨리 가는 거. 그렇게까지만 해놓으면 뒤에서 좀 따라 붙더라도 많이 팔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저한테 붙은 셀러가 제 가격보다 너무 매력적인 가격으로 이렇게 다운을 시켰어요. 그럼 이제 제로섬 게임을 갈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누군가는 나를 베끼고 있지만 나는 누구보다 빨리 올려서 또 첫 페이지에 이미 올려놓을 거고 팔아먹으면 팔아먹을 거고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구매 대행. 저는 결이 비슷하다고 초반에 말씀드렸지, 결이 비슷하다 해서 같이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 내부 속에서 들어갔을 때는 저랑 결이 조금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많이 깔아두고 나서 그 주력 상품을 많이 안 띄우려는 전략을 펼쳐요. 아, 일부러요. 네. 왜냐하면 카테고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션 상품은 시즌이 있고 그 시즌에만 팔리는 상품들이 있는데 이 공산품들은 작년에 팔린 게 올해도 팔리고 내년에도 팔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전략이 나눠지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건 또 그런 패션이나 이런 카테고리에 접목을 시켜보면 상당히 좋을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공산품이라고 치면은 그 공산품을 만약에 되게 많이 띄운다 그러면 뭐 현지 업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잘하시는 셀러들이 그거를 가져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어떻게 조절을 하세요? 안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가 만약에 패션 명품, 뭐 인테리어 소품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치면은 애초에 이런 애들은 광고를 안 태워요. 안 태우고 1년에 한 2-3개 팔리는 제품을 여러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매출이 깔아주는 매출이 돼버리니까 그쵸. 그런 식으로 조금 하는 편이죠.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처음에 브랜드 구매대행을 진행을 했을 때 정 사장은 되게 중국스럽게 브랜드 구매대행 사업을 한다 라는 말이 요 말이거든요. 그런데 또 저도 그렇게 시작을 해서 뭐 엉덩이 힘만으로 시작을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대표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런 카테고리에서 여러 가지 광고도 태우고 인스타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둘이 섞어 놓으면은 되게 상호 보완이 되지 않을까.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본 구매 대행도 마찬가지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고매출을 내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되는 방법들인데, 사실 방금 공산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도 수요가 크지 않은 그런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은 사실 팔리는지도 몰라요, 딴 사람들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도 상품을 많이 깔면 그런 것들이 합쳐지는 거죠, 다. 제가 일본을 이런 말씀 해드려서 죄송한데, 사장님이라고 계시는데 거기 사장님이 지금 구매대행 한 지 한 5년 정도 됐어요. 뭐 제 수강생 출신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분이 지금 오래됐는데 그분의 전전 여친이 일본인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기회였을 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분은 그냥 조그마한 업자였고 저는 대형업자였으니까 제가 일본으로 조금 확장을 하고 싶어갖고 그 전전 여친이랑 화곡역에 있는 공차에서 미팅을 했어요. 미팅을 해가지고 그분한테 상품명 알바를 제가 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상품을 갖다가 제가 원래 하는 방식대로 올렸는데 신기하게 일본 거기서 되게 공산품류들도 많이 나가고 독일에 있는 공산품인데도 일본이 더 싼 경우도 많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들 뭐 DHC 같은 것들 그런 것들 꽤 많이 나가고, 또 일본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의약품들도 상당히 잘 돼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게 알바도 하고 시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 대표님은 지금 그러면 직원 하나도 없이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일본 구매 대행을 전담해서 해주는 직원분 한 분 계시고요. 상품 등록을 해주시는 아르바이트생 분 계시고, 그리고 유튜브는 이제 따로 외주를 맡기고 있고, 딱 그렇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 구매 대행 하는 그 직원분은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소싱을 제외한 모든 걸 해요. 아, 그럼 대표님은 소싱만 하고 직원분은 발주, 등록, 뭐 CS, 상품명까지 다 해버리는 거예요? 네, 싹 다. 돈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이 줘야죠. 얼마인지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너무 많이 제가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해도 되게 많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대놓고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네, 일단 초보분들이 가장 문제를 많이 겪는 부분에 대해서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초보분들이 문제를 제일 많이 겪는 부분이라면 소싱을 말씀하신 네, 거예요? 소싱 관련해서. 물론 처음에 가장 기초적으로 하는 게 이런 아이템 스커트를 들어가서 이제 뭐 이런 카테고리별로 아무거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제 키워드를 보면서 찾잖아요. 여기서 브랜드 찾고 뭐 키워드 찾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사실 이 초보자분들은 이걸 보면 일단 멘탈이 나가요.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뭐부터 해야 될지 네.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세인트 제임스라는 브랜드가 내가 팔 수 있는 브랜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라쿠텐을 먼저 보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려요. 브랜드를 내가 뭘 팔지 아직 모르는 단계라면.